장기간 회계는 장기간을 운영하는 운영자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내용인데 한 번도 그 규칙을 읽어보지 않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살펴보죠. 일단 장기간 재무회계 규칙과 같이 법령, 각종 시행령 등 규칙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 엔진에 법제처라고 검색을 해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갔고요. 장기간 재무회계 규칙 1조부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를 보시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이겠죠. 국가의 일부 지원을 받는 사업이다 보니까 공짜로 돈을 주질 않습니다. 해당 지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명확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공정하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규칙을 정했다는 것이죠. 바로 2조를 살펴보면 2조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회계 업무를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장기형 재무회계 규칙이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는 회계 처리를 시스템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지자체에서 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사설 프로그램으로도 회계 처리를 많이 했었는데요. 장기형 기간 재무회계에서는 회계 처리를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희망이음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해서 처리를 하여서 수기로 예산 결산의 업무를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시스템화, 자동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3조로 바로 넘어가서 장기간기간은 세출 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에는 돈을 사용할 수 없는데요. 모든 세입, 세출을 이게 수입과 지출이죠. 이걸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예산을 짜고 그 예산의 각 항목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예산의 항목에 맞춰 쓰는 것이 재무회계의 1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대해서 제4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회계연도 5일 전까지 관할 자치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정보 시스템을 활용해서 제출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세입 예산 같은 경우에는 별표 1의 세입 예산 과목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별표 2 세출 예산 과목에 따라 편성을 해서 인건비 지급 수준도 맞춰야 된다고 이렇게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은 회계연도 5일 전까지 편성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회계연도라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27년도에 예산을 작성을 한다면요. 27년도 회계연도의 시작인 1월 1일부터 D-5일인 2026년 12월 26일까지 제출을 해야 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는 이보다 일찍 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미리 예산을 준비해서 편성을 해야 하겠죠. 또 이 항을 보시면 장기간 기관의 세입 예산은 별표 1의 세입 예산 과목에 따라서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법제처에서 별표에 가면 해당 내용을 또 확인하고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다룰게요. 상당히 세부적이거든요. 타조 3항에는 세출 예산도 세출 예산 과목 구분으로 편성하라고 되어 있고요. 장기간 급여 비용 중의 일부를 비율에 따라서 인건비 편성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것 때문에 예산하고 그리고 결산할 때 다시 하라고 지자체에서 반려가 참 많이 나오는데요. 각 사업의 종류마다 인건비, 그러니까 급여, 퇴직금, 회사분 사대보험 등 이 합친 금액이 공단 그리고 보호자한테 받는 금액에 대비해서 예산 편성이 이제 사업마다 좀 퍼센트가 다르긴 한데요. 이거 편성이 되어야 되고 요게 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예산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문요양 같은 경우엔 전체 금액의 87% 이상이 요양보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 인건비로 책정을 해야 돼서 부담이 엄청나죠. 예산부터 이게 잘못되면 막히는 겁니다. 자, 5조에서 예산 작성할 때 별지 1호, 2호를 첨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법제처 사이트에서 다운받아서 작성을 하셔도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기간기간은 희망이음 시스템을 이용하잖아요. 해당 사이트에서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별지를 직접 손으로 다 할 필요 없고 시스템만 활용할 줄 알면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교육이 아니니까 다음 주로 넘어가죠. 임직원 보수일람표 이야기를 안 했네요. 예산할 때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내라고 하는데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를 보면 각 직원의 인건비를 개별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임직원 보수일람표하고 예산상의 인건비의 합이 맞아 떨어져야 돼서 처음 이 예산을 하시는 분들, 회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고전을 많이 합니다. 그래도 차근차근 직원의 다음의 인건비를 계산을 하고 그걸 임직원 보수일람표에 넣고 그리고 그걸 예산 쪽에 인건비 지급 수준을 맞추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주 읽어보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생긴 사유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도 예산 짤 때와 마찬가지로 4, 5조에 따라서 편성하고 인건비 비율도 예외 없이 맞춰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회계 연도에 시작되기 전에 작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그 예산이라고 하면은 올해 예산을 짜서 미리 내잖아요.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거나 수입이 생길 수 있죠. 이걸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시스템을 활용해서 보고를 해요. 이거는 내부적인 실무들이 아니라 오늘 읽어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7조에서는 예비비를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예측할 수 없는 비용을 일부 예비비로 책정해서 유연성을 확보하는 겁니다. 미리 예산에 일부 비용을 예비비로 둠으로써 여유를 두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조에서는 예산의 전용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예산을 전용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예산의 전용이란 쉽게 말해서 A라는 용도로 쓰겠다고 미리 계획해둔 돈을 상황이 바뀌어서 B라는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용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거 오늘 읽어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번 더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깊어요. 장기간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예산 항목대로만 돈을 써야 됩니다. 이거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 아까 조항 보셨죠? 하지만 운영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과 절차, 예를 들어 운영위원회 보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킨다면 예산 항목 간의 금액을 옮겨서 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요거를 전용이라고 부릅니다. 이럴 부분들 이 전용을 하게 되면 결산 보고를 할 때 과목 전용 조서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떠한 항목에서 어떠한 항목으로 이동했는지 작성하는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 시스템화가 돼 있어서 실무만 알면 수기보다 훨씬 수월하게 작성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9조에서는 특정 목적 사업에 대한 예산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운영 충당금, 환경 개선 준비금 등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유지 보수를 한다든지 마당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금액은 큰 금액이 들어가죠. 1년 만에 돈을 못 모을 수도 있어요. 이 금액을 매일매일 미리미리 매달 조금씩 저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시군구에 보고하고 모아서 추후를 대비하는 것이죠. 이 항을 보시면 적립금은 사전 계획 보고 후 그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할 수 있고, 인건비 경우에는 재난 때문에 인건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최대한 활용 가능한 범위 목적을 잘 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 운영충당 환경개선 준비금이 보험회사에서 막 가입하라고 해가지고 가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때 무슨 계획이니 뭐니 이런 걸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되고 특정 목적 사업 예산을 길게 보고서 1년 이상의 예산을 이제 적립하는 경우에는 사전 계획을 짜고 그 목적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른 목적으로 가져가시면 잘못하면 회계 부정이 돼요. 중요한 것은 사전 계획 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결산인데요. 회계연도가 끝나고 다음해 3월 31일까지 시스템을 통해서 결산하고 정보 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결산 보고 후에 자동으로 결산 보고가 게시가 되니까 게시 내용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산보다 첨부해야 될 서류가 더 많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산 보고서에 첨부할 서류를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임직원 보수일람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산에 이미 있었죠. 근데 거기에 임직원 보수일람표 그리고 예산 전용 과목 전용 조서, 세출 결산서, 예비비를 사용했다면 예비비 사용 조서, 보조금이 있을 때는 보조금 명세서, 후원금 있을 때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보고서. 복잡하죠? 이거 하나하나 수기로 한다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 이게 어렵긴 하지만 희망 이음 시스템을 활용해서 자동으로 사용 내역이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입력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회계를 맡기는 경우가 많죠.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로 읽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2조 넘어가겠습니다. 12조는 회계연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회계연도는 앞에서 미리 얘기했는데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보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 이 내용은 돈 들어오면 통장에 넣어라.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으로 지출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출할 때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에 맞게끔 그 예산에 들어가 있는 용도로 사용을 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또 쉽고요. 단식부기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한마디로 가계부나 통장 입출금 내역처럼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단순하게 기록하는 회계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회계 감사할 때도 통장 내역하고 회계 내역 그리고 영수증을 비교해서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정말 단순하게 처리해요.
쉬우면서도 증빙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습관이 안 되면 어려운 방식이겠죠. 예, 간단하게 단식부기는 통장 내역을 확인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쉽겠습니다. 13조 같은 경우에는 수입 지출의 현금 출납부를 담당하는 수입원과 지출원을 둬야 되는데 같은 사람으로 할 수 있고요. 장기간기간은 이 수입원 지출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예, 이 시설장은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 요양원이나 조약원보호센터처럼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원장님 혼자서 돈 들어오고 나가는 회계 업무. 지금 이제 규모가 작다는 것은 뭐 이 나라에서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혼자 돈 들어오고 나가는 회계 업무를 다 처리를 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을 넣어놓은 겁니다. 큰 기관이나 학교, 병원 등에서 돈을 받는 수입원, 그다음에 돈을 내어주는 지출원을 다르게 두어서 서로 감시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기간 기관은 인건비와 인력 풀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다 하거나 시설장이 직접 회계 시스템을 만들고 은행 이체를 해도 합법이라고 명시해둔 조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수입원 지출을 따로 지정하실 수 있으면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14조에서는 이제 회계 장부 종류하고 제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장기간 기관 같은 경우에는 현금 출납부와 총계종 연장에 대한 회계 장부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예, 이 회계장부 이 두 가지 같은 경우에 그 중에 이제 현금 출납부는 진짜 가계부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계종 원장은 각 계정 그러니까 항목끼리 묶어서 각 항목마다 결산한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도 수기로 작성을 해야 되는데 희망임에서 전표를 생성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작성이 돼요. 그러니까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14조 2항에 보면은 예산 및 결산을 제때 안 낸 기간은 8월에 중간 보고라는 걸 해야 돼요. 근데 할 일도 많은데 일이 늘어나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예산이고 결산이고 제때 업무를 하는 게 낫겠죠? 자, 15조로 넘어갈게요. 15조의 수입을 담당하는 수입원은 그 방법이 현금이 되었든 카드가 되었든 계좌이체가 되었든 수익금을 통장에 입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다음 날까지는 입금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특히 본인 부담금을 아직도 현금으로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도 다음 날까지는 입금을 하시고 통장도 사용 용도 회계별로 구분 관리하셔야 됩니다. 16조도 중요한데요. 예, 회계 1원칙, 회계는 예산에 따라 지출도 마찬가지로 예산 내에서 써야 되고 소액을 제외하고는 예금 통장으로 가능하면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장 기준으로 통장 내에서 넣어가지고 사용하시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후원금은 한 번만 읽고 넘어갈게요. 후원금 관리, 장기간 장은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받는 금품이나 그 밖의 자산을 공개를 해야 된다. 돈을 후원금으로 받은 것은 공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명확성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원금 받을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기부금 영수증 서식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 발급하고 그 발급 목록을 별도의 장부로 따로 갖추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후원자가 영수증을 발급을 원하지 않을 때는 발급을 생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후원자가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따로 장부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죠. 장기간기관장은 금융기관 또는 이 계좌입금을 통해서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장기간기관의 명칭이 부기된 기관 장 명의의 계좌를 사용해야 된다. 이게 이제 땡땡 센터, 땡땡 시설, 가로치고 땡땡땡 이렇게 사람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걸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이고요. 모든 후원금 수입 및 지출은 후원금 전용 계좌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물품 형태는 물품으로 받으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기간장은 10조, 11조에 따라서 결산 보고서에 후원금 수입 사용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고 그리고 그날부터 20일 이내에 후원금 수입 결과 보고서를 정부 시스템에 게시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스템화가 되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장기간 기간장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사용 용도로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후원금 사용 용도는 지정이 따로 있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 지침을 한번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거 읽어보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칙의 이제 시행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이 장기간 재무 규칙이 2018년도부터 시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작은 데들부터 규모가 큰 데까지 이렇게 이제 순차적으로 적용되었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부칙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크게 이제 밑에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는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예, 한번 그 영상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쭉 돌려보시면서 모르는 내용들이 있겠다. 어떤 내용들을 더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 고정 댓글에 넣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재무회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맡기시죠. 예, 그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뭐 혹시라도 이런 그 지원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 상담 링크 밑에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국회의원 천천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